제가 요즘에 이제 반정부 세력론을 조털레유 반정부 세력론을 이제 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문조털레 얘기했을 때요, 뭐 우리 채한옥 TV 이제 시청자분들 좀 오랫동안 방송을 보신 분들이야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지만,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시청자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채한옥 TV를 한 2월 이후에 보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절반 이상은 2월 이후에 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작년 당대표 선거 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 작년 12월까지 제가 뭐 한 동접자가 많아야 한 4, 5천, 뭐 평균적으로 한 3, 4천 정도, 이 정도 이제 동접자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문조털레유 이론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음모론이다, 과하지 않냐, 뭐 다 그랬어요. 그죠? 제 문조털레유로는 이론은 그거였죠. 친문들이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을 해서 조국이 민주당으로 진입을 한 후에 털레반을 결집시켜가지고 정청래를 당대표를 연임시키건 조국을 당대표를 만들건 조국을 대권 후보로 만드는 게 이 문조털레유의 그 계획이다. 한마디로 요 분석은 당권 투쟁론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 이제 계파 싸움 정도로 저도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문조털레유가 유행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국민 유행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6개월 전만 해도요,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가평에 그 이상한 유튜버가 음모론을 퍼뜨린다, 이 정도로 평가절하를 했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 이게 정답이 됐죠. 그죠? 이게 쫙 퍼졌지. 대부분의 이제 뉴 이재명 성향의 이런 이제 평론가들, 뭐 이른바 용역 촉법 평론가들은 이 문조털레유 론에 기초해서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새로운 걸 들고 나왔죠, 그죠? 조털레유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다. 이전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멤버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문조털레유에서 조털레유로 4명으로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반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반정부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명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권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 이론, 반정부 이론은 당권 투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정치의 함수 속에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친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리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영원히 그 무간지옥에 빠뜨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외부 세력의 개입이다. 그렇게 되면 제 이론이 맞는다라고 하면 조털레유는 이거는 뭐 그죠? 반정부 세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스파이지, 스파이. 외부 세력과 결탁된 저는 매국노라고 보는 거예요. 매국노. 매국노로 보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기득권 세력,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이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매국노로 보는 거예요. 매국노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공격하는 게 민주당의 뭐 친문이라는 개파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외부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다. 즉 무슨 얘기냐?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뭐 FBI 투입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란은 이제 폭격을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를 암살을 하고 이런 방법을 썼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뭐 대한민국에 진짜 FBI가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세계 대전으로 확전이 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죠? 북한 문제도 있고 중국도 가만히는 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 한국을 뭐 폭격하는 것도 청와대를 폭격한다 이것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세계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에서 이제 허무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금 흔들고 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일종의 뭐 소프트한 정권 교체인 거죠. 이걸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조털레유가 앞장서고 있는 거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론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시민이 그냥 단지 문재인이 왜 빠져나오고 고민정이 왜 출마를 하겠습니까? 문재인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종전을 해서 친문 세력 밥그릇만 좀 챙기면 되는데 지금 조털레유는 밥그릇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권 자체를 망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하고 종전 선언을 했는데도 얘네들이 멈추질 않잖아요. 조국도 그렇고, 조국은 제가 이제 조른발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국은 그냥 민주당 2030이 민주당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게 조국의 임무라고 봐요 저는. 복만삼님 트성열이가 우리가 현재 있는 판옥선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네요. 원균이는 내줘도 함선은 안 됩니다. 조국의 역할은 뭐냐? 2030이 진보 진영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만드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 김어준은 뭡니까? 털레반을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분열로 만드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정청래는 잘 모르겠어요.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한 반국가 세력은 반정부 세력은 조털류인 것 같아요. 조털류는 확실히 반정부 세력이고 레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원래 레까지 반정부 세력인 건지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근데 레도 반정부 세력일 가능성이 제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0.73% 차이로 졌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얼마 안 컸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대선을 지게 만드는 데서 정청래가 했던 역할이 적지 않아요. 그죠? 불교계를 등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탈당을 해도 안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증언을 하긴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탈당도 안 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당대표가, 본인들이 사과하고, 근데 불교계는 완전히 그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대선 때 이제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과거의 행적을 보면은 레도 제가 볼 때는 반정부 세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조털레유가 저는 반정부 세력이라고 보고 계속해서 흔들어댈 거다.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끝날 것 같죠? 저는 안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김어준이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갈아타지 않겠냐. 1년 뒤쯤에는 김민석 만세를 부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5년 내내 흔들어댈 거다. 그리고 실제적인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얘네들이 안에서 흔드는 게 실패로 돌아가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안에서 흔드는 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은 당을 아예 깨고 민주진보 세력을 분열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선회를 할 그럴 저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진압을 해야 돼요. 우리 당원들이 확실히 진압을 해가지고 이 반란 세력들 반정부 세력들을 민주당에서
완전 고립시켜야 된다. 자, 어제 유시민이 수없이 많은 똥을 싸질렀는데,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정계 개편론이었죠. ABC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나온 게 정계 개편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평론가들이나 뉴스 보도를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유시민이 반명 선언을 했다. 요 정도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 문제가 이제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예요. 그래서 이 정계 개편 이론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른 평론가들이 이 문제를 잘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블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정계 개편론과 관련된 유시민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고하는 거죠. 정치 전문 용어로는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정계 개편.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이 미디어에 나와서 어디 인터뷰하면서 재건축 정축만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계 개편에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대규모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새로운 요소를 좀 붙여서 바르셀로나에 가면 까사바띠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띠오시 집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인데 그걸 가우디 보고 리노베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가우디가 리노베이션을 한 집이거든요. 네. 그 집은 가우디가 지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멋있는 집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민주당의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려면 원래 민주당에 있지 않았던 요소들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니까 다른 집 기둥 하나 뽑아온다든가 이렇게 다른 집에서 떼온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집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네. 두 번째 제가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기존 집을 헐어낸 건축 자재 중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쓰고 다른 데서 새로 가지고 온 거라고 섞어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집과 달라요. 그것은 정축과는 달라요. 중규모의 이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정당들을 같이 흡수한다든가 또는 다른 큰 정당의 일부를 떼온다든가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뭐냐 하면 동네 전체를 바꾸는 거죠. 그거는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바꾸는 엄청 큰 정계 일이죠. 개편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정계 개편이 있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뜨요시 집 까사바뜨요 짓는 것처럼 더 멋지게. 사람들은 되게 그걸 생각을 했고, 근데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현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뉴스공장 심지어는 매불쇼 저 같은 이렇게 비평가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째 거 재건축이거나 혹은 재개발은 더 힘든 일이죠. 네.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비평가들이나 언론에서는 주인 행세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2002년도에 민주당하고는 달라요.
새정치국민회의인가 그때 뭐 후보 교체하려고 그러고 후보 뽑아놓고 그다음에 뭐 후보한테 국고보조금 들어온 거 돈도 집행 안 하고 그죠? 이런 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정일님, 유시민 씨가 대통령이냐 장관도 못 될 인간이. 예, 장관은 한번 했죠. 예. 요거 좀 길게 보셨는데 이 중요한 문제여서 예, 제가 좀 길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좀 영상을 일단 길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유시민이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를 해야 이제 저의 평론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듣기 싫다고 개소리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우리만의 논리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털레반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지. 예. 자, 이게 전제가 틀린 게 있어요. 어떤 전제가 틀린 게 있냐면은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 세력을 헐어버리는 거죠.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하는 것이다.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 구조적 다수라는 문제를 재건축론이라고 곡해를 한 거예요. 정계 개편론이라고. 근데 구조적 다수론은 정계 개편론이 아니에요. 정계 개편이라는 건 정치인 혹은 정당의 질서를 재편을 해서 유권자들의 재조직하는 그런 걸 이제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유시민도 예를 들었지만은 91년도 3당 야합과 같은 게 정계 개편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주의 정치가 뭐 아주 대한민국 정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노태우가 TK에 있는 노태우가 PK의 김영삼 그리고 충청권에 그 김종필과 손을 잡고 민자당을 만들어서 이 당이 구조적으로 다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즉 정치인들끼리 혹은 정당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유권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정계 개편이라고 하죠. 코코힐링님,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털레유랑 보이지 않는 손과의 커넥션을 국정원 같은 곳을 통해서 알아내고 흘려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 혹은 정당 간의 정치적인 재편을 통해서 유권자를 움직이는 게 이게 정계 개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예컨대 조국당하고 합당을 당장 추진하자는 것도 아니고 혹은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과 통합을 해서 수적인 다수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정계 개편하고 전혀 무관한 움직임이라는 거야.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규모 혹은 대규모의 정계 개편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계 개편 시도라면은 정당 간의 연합이나 통합 이런 게 이런 움직임이 포함이 돼야 돼요. 정돈님, 정신은 저급한 놈이 책은 좀 읽었다고 가우디의 건축론을 비유하면 유식한 줄.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지식 소매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예컨대 국민의힘의 일부 세력을 민주당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혁신당까지 포괄해가지고 보수 진영의 일부 세력까지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서 왼쪽을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도 아니고, 예? 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을 흡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아니고, 전혀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없어요. 자, 구조적 다수로는 뭐냐 하면은, 자, 여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시민이, 저는 진짜 뇌가 본인이 이제 뭐 뇌성남이라고,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유시민은 번역가지 사상가나 이론가가 아닙니다. 번역가와 사상가, 이론가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시민의 그 얄팍한 지식이라는 건 본인의 지식이 아니에요. 대부분 해외에 있는 유명 작가들이나 석학들이 쓴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게, 그걸 좀 알기 쉽게 해설을 해가지고 국내에 소개하는 게 유시민의 뭐 이론적 활동이지, 유시민이 한국 정치의 뭐 특수한 상황이랄지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본인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번역가예요, 번역가. 외국에 있는 책 소개해 주는 게 유시민이 하는 저작 활동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상적 이론적 깊이가 저는 얄팍하기 그지 없다고 봐요. 본인 머릿속에 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번역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외국에 나가가지고 유학해가지고 외국에 이제 선진 이론 이런 걸 이제 좀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의 대부분이에요. 가짜 지식인이죠. 번역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저기 뭐예요? 남의 지식을 자기 것인 양 사기치는 표절 지식인이지,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 자신의 어떤 이론, 사상을 전개하는 그런 지식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뭐 사상가나 이론가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해외에서. 뭘 내놓는 게 없잖아.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지식 장사가 통했어요. 과거에는 통하죠. 왜냐하면 정보의 그 공개 정도가 대단히 취약할 때잖아. 우리 대중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대단히 제한적일 때예요. 그건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도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는 뭐 그런 거죠. 웬만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외국 서적들, 이런 게 다 금서가 돼 있어. 그래서 원문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그 외국에서 어떤 이론들이 소개되는지 연구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죠? 배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이유도 있죠. 뭐 예전에는 책을 통하지 않으면은 외국의 최신 정보들을, 우리가 최신 이론들을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뭐 영어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과 같은 표절 지식인, 번역 지식인들이 이제는 자리 뭡니까? 그 존경받고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이 됐어요. 게다가 이제 AI까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영어를 몰라도 돼. 이제는 영어 몰라도 되잖아요. 뭐 무슨 이론에 대해서 AI한테 번역해달라, 무슨 논문에 대해서 번역해달라, 그럼 뭐 거의 90% 가까이 완벽한 번역을 해주잖아.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총재 시절도 아니고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어떻게 해요? 당무 개입인데.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독점권이 저는 이제 사라진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고 외국 거 베껴가지고 여기다 소개해가지고는 인정받기가 어려워지지. 저런 이제 게으른 지식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저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의 가장 선진국이에요. 제가 정치 1등, 민주주의 1등이라고 그랬잖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전인 미답의 민주주의, 전인 미답의 정치 체제로 우리는 나가고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나라예요. 자, 고로 유럽이나 과거에 우리가 정치 후진국인 시절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 이론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어? 유럽에서 나온 이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설명이 안 돼요. 미국에서 나온 이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설명이 안 돼. 왜?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후진국이에요. 어? 우리보다 후진국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유럽에 있는 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누구냐? 에? 대한민국의 현실에 천착해 있는 정치 평론가나 이론가 사상가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에 천착해 있는 사람, 즉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이걸 우리가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이 민주주의를 설명을 하려면 이재명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에 천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선진적인 국민주권 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현실 정치에 이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 해본 걸 이재명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이론, 기성의 이론, 외국의 이론으로 이재명의 정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재명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좀 또 깔때기 좀 되자면, 제가 왜 이렇게 평론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진짜 뭐 쪽집게처럼, 뭐 귀신처럼, 선지자처럼 왜 이렇게 평론을 잘할까? 왜 최한욱이 얘기한 게 왜 이렇게 딱딱 다 맞아떨어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천착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평론가들은 그냥 명팔이나 하는 거고, 그냥 방송 나와가지고 이빨이나 까고, 그걸로 좀 인기나 끌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고, 저는 이재명 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나는 친명이야.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재명 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 학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시민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재명을 이해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김민석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재명과 김민석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현실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리스 신화에 그 침대에다 그 뭐죠? 그 좀 써주세요. 뭐 그리스 이런 거 저 어렵더라고. 무슨 뭐 침대 있잖아. 뭐 프루 뭐 무슨 침대. 사람을 그 침대에다 맞추는 그런 거예요. 정계 개편론으로 현재 구조적 다수론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제가 유시민 작가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왔을 거예요.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제 방송을 이걸 안 볼 수가 없어. 여기를 봐야 앞으로 친명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맛조개 어르신은 이 맛소금을 꼭 찍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맛조개가 맛있어도 그죠? 양념을 안 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맛조개를 먹으려면은 그 맛소금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마 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루크루스테스 침대 그거구나. 프루크루스테스. 이게 진
할코엔 징코보다 더 어렵네. 예, 포스파티 딜세린보다 더 어려워요. 예, 푸르쿠르. 예, 금방 까먹었네. 자, 정계 개편론이 아니고요. 구조적 다수론은 유시민 작가님 오늘 와 계실 테니까 제가 좀 강의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부를 좀 하세요. 정계 개편론이 아니고 구조적 다수론은 유권자 재편론이에요. 유권자 재편론이다. 즉 보수 성향의 정당, 진보 성향의 정당을 인위적으로 연합하거나 통합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을 움직여서 다수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유권자를 움직여서 정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게 구조적 다수론이에요. 그래서 정계 개편론이 아니고 유권자 재편론이에요. 이거는 유권자 재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민주당을, 자, 지금 유시민은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데, 이걸 엄밀히 얘기하면요. 자, 원래 민주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죠?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김대중은 중도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김종필하고도 연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김종필이 극우적 성향의 정치 세력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중도 보수 성향의 정당이기 때문에 DJP 연합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예, 그래서 김종필이 일시적으로 총리를 했어요. 뭐 길게 하진 못했지만 총리를 했죠. 그래서 원래 민주당은 오른쪽에 있었던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넓게 펼쳐가지고 김종필과 같은 김종필을 지지하는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포괄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 김대중 대통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을 창당을 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까지 민주당이 포괄을 해서 노무현 정권까지 재창출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등등 친노 친문 세력들이, 자, 오른쪽에 있었던 민주당을 허물었어요. 그죠? 허물었잖아. 다 완전히 허물고 그냥 쫓아내버렸잖아. 오른쪽에 있던 집을 왼쪽으로 옮겨놓은 거야. 예, 스타일님, 유시민 작가님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TV조선에게 복수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통합하려니까 매우 실망한 것 같아요. 한웅님은 통합과 복수 중 무엇이 옳다고 보시나요? 예.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시민은. 자, 원래 오른쪽에 있던 데를 다 허물어버렸어. 그게 열린우리당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집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가 오른쪽에 더 있었는데 이쪽을 포기를 하고 이쪽 유권자들을 포기를 한 거예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포기를 하고 민주당을 왼쪽으로 옮겨놨어. 자, 왼쪽으로 옮겨놓으니까 유권자 폭이 좁아지죠. 유권자 폭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재집권에 실패를 한 거예요. 대선에도 그래서 패배를 한 거야. 그걸 원래 위치로 옮겨놓다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정계 개편을 해가지고, 예, 무슨 뭐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이 가자라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위치로, 예, 원래 있었던 위치로 민주당을 옮겨서 이제 원래 위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잘못됐잖아. 너무 좁잖아 지금. 이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재집권에 실패를 했고 또 문재인이 졌잖아요. 대선 때. 박근혜하고 붙어갖고 졌잖아. 오른쪽을 다 포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문재인이 진 거잖아. 박근혜가 만약에 탄핵되지 않았으면은 민주당은 또 졌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으로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보수 세력이 분열이 되면서, 그죠? 보수 세력이 분열이 되면서 문재인이
42%를 가지고 집권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보수 세력이 분열이 안 됐으면은 저는 문재인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저는 실패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전략이 잘못됐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이게 구조적 다수 이론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유권자를 재편성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예. 사이다TV님, 유시민은 반드시 건덕지라도 잡아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신라젠 관련 보안수사해서라도요. 예. 보수 정당하고 연합하고 진보 정당하고 연합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원래 위치, 중도 보수의 위치로 옮겨가고 그러려면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뽀님, 최한웅님 해석 대박 공감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좁은 집을 이걸 허물어야 넓은 집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응?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핏대 올리는 무슨 개혁 싸움질하는 이런 정당으로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좁았던 민주당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허물고 큰 집을 져야 돼. 큰 집을.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는 다 포괄을 했으면 좋겠는데 왼쪽이 불만이잖아요. 지금 왼쪽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 진보당으로 모이건 조국 혁신당으로 모이건 그쪽으로 모이라는 거야. 거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왼쪽은 진보 정당이 먹어라. 그 대신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 진보 민주 진영의 파이를 키우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고, 자, 이걸 인위적 정계 개편이 아니라 유권자 연합을 통해서 하겠다. 첫 번째는 뭐냐?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성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노선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볼 때 부담이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수 인사들도 등용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좌파 정당이다.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이다. 이런 오해가 있잖아. 자,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송미령이랄지 권오을이랄지 또 이해운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폭넓게 기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뭐 좌파 정당이다. 실제 좌파도 아니잖아요. 혹은 운동권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불식되면서 민주당의 지지폭이 넓어질 거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유권자 재편성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왼쪽까지 같이 따라오면 좋은데 왼쪽이 못 따라오면 그건 너희들끼리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진보당, 예, 스프링조이님, 유시민이 싸지른 가짜뉴스 샅샅이 찾아 고소고발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기를. 예.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진보 정당이 있죠, 그죠? 왼쪽에 진보 정당이 있어요. 그게 조국 혁신당이 될지 진보당이 될지 기본소득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진보 정당이 있는 거야. 그럼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왼쪽이 땅덩어리가 넓어졌죠. 왼쪽 땅덩어리가 넓어진 쪽은 진보 정당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욕심을 안 낸다는 거야. 니들이 먹어라. 예? 오늘 그 송영길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왼쪽은 니들이 먹어라. 그리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 정당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런 정도로 저는 재편이 돼야 돼. 민주당이 지지율이 50% 이상, 50%. 그 다음에 뭐 진보 정당이 20%.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0%. 이렇게 구조적으로 재편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50%에 진보 정당이 20%면 이게 70%가 되잖아. 그리고 진보와 민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대를 하면 돼요. 그거를 개헌을 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건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하건 간에
예컨대 이 왼쪽에 있는 20%가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여기 뭐 털레반들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워도 뭐 그럴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진보 성향의 20%는. 그러면은 이 둘이 연합을 하면 민주 진보 세력이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는 거야. 절대적 다수가 되는 거야. 이게 50대 20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컨대 50대 10 혹은 40대 20 정도만 만들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보 민주 세력이 이 판을 만들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정계 개편입니까? 이것도 뭐 엄밀하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계 개편일 수 있죠. 진보 세력이 더 성장을 하고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것도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할 순 있겠지만 이걸 91년도 3당 야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이론은 세대연합론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대연합을 하는 거예요. 유권자 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40, 50대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은율님, 송영길님 팩폭에 털보가 쫄았어요. 요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050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60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되는데 자, 2030을 우리 민주당이 잡으면 당연히 유권자 구조적 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70은 해가 지나면서 계속 감소하잖아요. 보수 유권자들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요즘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사람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은 6070 유권자는 계속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50만 명 정도의 노년층이 매년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 유권자들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유권자 구조적 다수라는 게 보수 정당하고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연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권자 구조 자체가 진보 우위로 앞으로 20년 동안은 변동이 된다는 거야. 보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노년층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보수 유권자는 감소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자 2030에서 민주당이 한 표라도 이기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민주당이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그죠?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구조적 다수론이야. 이게 구조적 다수론. 무슨 정계 개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런 대한민국의 변화되는 현실, 유권자 구조의 현실을 유시민 씨는 전혀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걸 무시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던 것인지. 이 현실을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아니,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3당 야합은 30년 전 얘기고, 그런 3당 야합의, 정계 개편에, 일말의 움직임도 안 보여요, 지금.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정계 개편을 안 하려는 의도야. 아니, 통합을 안 하잖아요, 지금. 조국당하고. 합당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정계 개편을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한다라고 뭐 중규모 대규모의 정계 개편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가장 가까운 조국당하고도 아직은 합당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정계 개편의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뭐 개혁신당하고 지금 합당을 논의를 해요. 국민의힘에 뭐 한동훈 세력하고 합당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계 개편의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복만삼님.
유해심이나 네가 그따구로 하고 있으니 잼통께서 정계 개판이라고 하는 거다. 오, 이거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 정계 개편이 아니고 유권자 재편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연속 집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국당과의 합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단지 조국이 무슨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서, 조국이 민주당에 와가지고 민주당을 시끄럽게 만들 것 같아서, 민주당을 다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합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국당과의 합당을 하게 되면 유권자 재편이 어려워진다는 거야. 유권자 재편이 어려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2030을 민주당이 2030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조국하고 합당을 하면은 2030이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냥 조국이 미워서, 조국이 모질이라 합당하지 말자가 아니라, 더 넓게 보면 2030을 우리가 얻어야 연속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걸 조국이 2030을 다 쫓아버리기 때문에 조국당하고는 합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합당할 수도 있는데 뭐 흡수합당이라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조국 빼면 흡수합당 할 수도 있다. 조국을 빼면은 흡수합당 가능하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